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시 3등급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할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수시 지원에 대해서 탐색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런데 수시가 끝은 아니죠. 남은 기간 수시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겠지만 수능도 잘 챙기셔서 후회 없이 수험생활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시 3등급 지원 전략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3등급 수시 지원 포인트입니다. 올해 3등급 학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과거에는 이런 지원자 특징이 교과 전형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 특징상 학생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3등급 학생도 선호도 높은 대학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3등급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적정 지원선은 어디인지를 몇 가지 포인트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수시 지원 시에는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수능에 강점이 있는 학생과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이 같은 지원 전략을 가져갈 수는 없겠죠. 또 같은 3등급이라고 해도 일반고 3등급과 특목고 3등급이 동일한 지원 전략으로 수시를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수시에 집중하는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을 위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마치고 나서는요, 두 번째로는 이런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들의 수시 전형 특징,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원 전략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올해 고3 수험생의 특징을 살펴보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급격한 수험생 감소가 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41만 4천 명 정도로 작년에 비해서는 한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재작년에 비하면 5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면 대학들의 입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하락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건 같은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수험생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백분위에 따른 등수를 내어보면요. 2022학년도의 3등급 학생은 고3 학생 중에서 5만 1000등에서 10만 6000등 사이에 있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 2024학년도 대입을 경험하는 고3의 경우에는 3등급의 범위가 4만 5000등에서 9만 5000등 사이로 바뀌게 돼요. 2년 전에 비해서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3.0등급인 학생이라면 2년 전에 비해서 5500등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3.99등급인 학생은 1만 등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5,000명, 10,000명 이런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건국대와 시립대의 수시 정시 전체 모집 인원 정도가 되고요. 1만 명은 거기에 동국대와 홍익대 선발 인원을 합친 숫자죠. 주요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줄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대학들은 오히려 증가한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등수 변화는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수험생 수가 감소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0학년도와 21학년도 사이에도 한 6만 명 정도의 학생 수 감소가 있었는데요. 이때 대학들의 입시 결과는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전형 방법의 변화가 작았던 대학들, 최저 기준의 변화도 없고 성적 산출 방식에도 변화가 작았던 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죠. 여기 보이는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 평균이 2.38등급에서 2.9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1.94등급에서 2.2등급으로 하락했고 숭실대는 2.2등급에서 2.49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0.3에서 0.5등급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대학들뿐만이 아닙니다. 경기권의 대학들도 0.3등급에서 0.4등급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강원대를 비롯한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경우에도 3.31등급에서 3.63등급으로 0.3등급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 수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 하락을 가져옵니다. 아마 올해 역시 교과 전형 입결은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3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할 만한 대학들의 경우에는 수능 처지어 변화 같은 것들이 크지 않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발표하는 과거 입시 결과를 보실 때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숫자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 방금 보여드렸던 대학들의 입시 결과만큼 0.3등급이나 0.5등급 이렇게 하락폭이 클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 수험생에는 고3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죠. 고3 학생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있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에 N수생 응시 인원이 7만 5천 명이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5만 7천 명 정도였고 23학년도에는 6만 5천 명 정도였는데 올해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거죠. 고3 학생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는데 졸업생 지원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 특히 통합수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재도전 의사가 강화되었는데요. 실제 수능에서는 약 15만 명가량 N수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수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히도 이 졸업생들은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수시 교과 전형을 쓰는 학생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학생도 있지만 정시나 논술에 집중하는 학생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런 재수생의 증가는 수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시에 강세를 가진 N수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학생들은 정시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재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수능이 진행된 두 번째 해인 작년에도 고3 학생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재학생들의 수시 지원 경향이 적정, 안정 성향으로 몰리다 보니까 교과 전형 입시 결과는 오히려 올라가는 대학들이 꽤 있었습니다.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2.88등급에서 2.82등급으로 소폭 올랐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도 2.34등급에서 2.26등급으로 소폭 올랐죠. 반면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2.72등급에서 2.36등급으로 0.3등급 이상 입시 결과가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이슈도 있긴 하지만 고3 학생들의 적정 지원 경향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시 결과가 하락하는 경향을 띠긴 하겠지만 그 폭이 0.3, 0.5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략 예상하기로는 0.1등급에서 0.15등급 정도의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감소에 따른 입시 결과 하락이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들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는 대부분 70% 컷이라는 겁니다. 70% 컷라인이라는 건 최종 합격자가 10명일 때 7등의 성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더 궁금한 건 사실 7등의 성적이 아니라 최종 컷라인 10명 중 10등의 성적이죠. 그런데 이 최종 컷은 70% 컷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대학들이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그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건 최종 컷라인까지 발표한 몇몇 대학의 자료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는 가톨릭대, 국민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세종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70% 컷라인과 최종 컷라인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0.15등급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학마다 차이는 있어서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0.12등급의 차이가 있었고 명지대나 상명대 같은 경우에는 0.19등급으로 그 차이가 다소 컸죠. 대학 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학과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대 모든 학과의 차이가 0.17이고 서울여대 모든 학과의 차이가 0.1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할 때 어떤 학과의 차이가 크고 어떤 학과의 차이가 작은지 예측해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어떤 학과들의 차이가 컸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한 가지 팩터가 유효했습니다. 바로 경쟁률이었는데요.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의 70% 컷과 최종 컷의 차이가 더 컸고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의 차이가 더 작았습니다.
보시면 경쟁률이 7대1 미만인 학과들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0.2등급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 경쟁률이 10대1 이상으로 높았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의 차이만 있었죠. 우리가 최종 경쟁률을 정확히 알고 예측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오후에 발표되는 마감 직전 경쟁률을 보고 지원하는 게 교과 전형에 있어서는 유의미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과 전형 경쟁률 예측에는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올해 수험생들의 희망 대학을 통해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의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작년에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별 수시 경쟁률 변화를 예측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예측에 전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적중률이 높은 편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올해 서비스가 오픈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이 누적해서 쌓일 거고요. 8월 말 9월 초의 데이터는 상당히 많을 테니까 저희 진학사 수시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네 번째 포인트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관한 건데요. 3등급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디까지 쓰는 게 적절할까요? 일반고 3등급 학생이 경희대나 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런 대학들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8월 초에 저희 채널에는 지방 일반고 4등급 학생이 학종으로 외대 서울 캠퍼스에 합격한 팁,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될 예정이에요. 또 시립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문계열은 일반고 3등급 중후반 학생까지도 합격을 했다라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고요. 자연계열은 4등급 학생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3등급 학생도 이 대학들의 학종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3등급 학생도 이 대학들에 자신 있게 써, 이 대학보다 더 선호도 높은 대학에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들이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3등급 대학생들은 학종으로 어느 대학까지 지원하는 게 적절할까요? 물론 학생부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 성적이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지 않는 곳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건 서울시립대가 발표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 시립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 평균은 3.07등급이었습니다. 평균이니까 이보다 낮은 학생들도 많이 합격했겠죠. 4등급 학생도 있을 거고 5등급 학생도 있을 거고 6등급 학생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 중 대다수는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이었어요. 고교 유형별로 나누어 봤을 때 일반고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은 2.39등급이었습니다. 자사고와 특목고 때문에 전체 평균은 3.07등급이었지만 일반고 입시 결과 평균은 많이 높았던 거죠. 자,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입결은 어땠을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합격자는 대부분 일반고나 자공고 학생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 일반고 학생과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합격자 사이에 성적을 비교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요. 교과 전형의 입결은 1.89등급이었습니다.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의 차이가 0.5등급이었죠. 교과 전형에 비해서 0.5등급 정도 낮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주로 합격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등급 학생이 지원할 만한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만한 대학은 교과 전형 입결보다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의 교과 전형 입결이 만약에 3.0으로 발표됐다, 그러면 이 대학에는 한 3점 중후반 학생들까지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차이일 때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선호도 높은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가 3등급대로 발표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만 보고 나도 3등급인데 나 정도면 뭐 성적으로 밀리진 않겠네, 이렇게 판단하고 지원할 수 없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교과 전형은 올해 학생부 감소로 3등급 학생들의 위치가 좋아졌지만 재수생 증가가 수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 결과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렸었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3등급 학생이 학생부 내용에 따라서 어느 대학이든 합격을 기대하면서 지원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교과 전형 입결을 기준으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은 대학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을 마치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3등급 학생이 지원을 고려해 볼 만한 대학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인서울대학 중에서 일부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입시 결과를 보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다루어지지 않는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런 대학들은 2등급 설명회나 아니면 4등급 설명회 내용을 참고하시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간격으로 등급별 설명회가 오픈될 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광운대 입시 결과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2등급 중후반, 3등급, 4등급까지도 입시 결과가 내려가는 데 비해서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 곳도 2.43등급이었죠. 이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입니다. 광운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 아니면 그 기준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최저 기준이 없으면 입시 결과는 높을 수 있고요. 최저 기준이 높으면 그걸 충족하는 학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낮죠. 서울 경기권역의 몇몇 대학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리했는데요. 이걸 볼 때도 두 가지 체크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과 최저 기준이 달라진 대학이 있진 않은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표에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대학들이 작년과 최저 기준이 달라진 곳들인데요. 서경대 교과우수나 경기대 학교장 추천은 최저를 완전히 폐지했고요. 동덕여대나 한성대 교과우수 전형도 완화가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과거에 비해서 하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체크하셔야 되는 점은 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전형에 따라서 최저 기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덕성여대, 서경대, 한성대, 가천대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 간의 최저 기준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입시 결과에도 차이가 있죠. 지원 전에 반드시 수시 요강을 통해서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입시 결과를 보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명지대의 입시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지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두 개의 전형으로 운영하는데 이 두 전형 사이에는 입시 결과에 차이가 있죠. 두 전형은 모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는데 교과 면접의 입시 결과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건 자연계열학과들이 용인에 위치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교과 전형이지만 면접이라는 변별 요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인데요. 명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도 교과 전형에 면접이 도입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지역균형 전형이나 수원대, 을지대, 신한대 등등 경기권형 대학부터 지방대학 사이에는 면접을 반영하는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성적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면접을 치르는 교과 전형을 고려해 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인서울권 대학들의 작년 교과 전형 입시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왼쪽에 4개의 입시 결과는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의 입시 결과인데요. 이 대학들 사이에는 선호도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입시 결과는 서울여대나 덕성여대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입결을 보이고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입시 결과가 낮아 보이죠. 이건 최저 기준의 높낮이 때문은 아닙니다. 이건 서울여대와 덕성여대가 특이한 교과 반영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덕성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3개 교과만 반영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수학에 자신이 없다, 수학 성적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많이 나쁘다 라고 하면 수학을 버리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하는데 성적이 우수한 3과목씩 총 12개 과목만 성적을 반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았던 학기에 성적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성적 반영 방식을 가져서 내 성적이 유리해지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각 대학의 성적 산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장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넣었냐면 작년까지는 총 16과목의 성적만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입시 결과는 과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낮아지게 보이겠죠. 이런 점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교과전형 입시 결과를 정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국립대학들은 개설하고 있는 학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입시 결과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습니다. 3등급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죠. 다만 중요한 건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도 최저 기준에 차이가 있어서 꼼꼼히 수시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인서울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3등급 중반 이하의 학생이라면 인서울로 꼭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직업국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이 대학들이 위치한 각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은 더 유리해지는데요. 지역 인재 전형이 있기 때문이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면 입시 결과가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경우들도 있어서 일반 전형과 입결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나 오히려 입시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지역 학생이라면 지역 인재 전형으로 안정, 적정 지원하고 나서 나머지를 소신 상향 지원하는 게 어떤 지원 전략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작년 중앙대 탐구형 입결을 평균 내보면요 3.03등급이었는데 광운대 광운 참빛인재 전형의 평균은 3.16등급이었거든요. 대학의 우열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 사이에 선호도 차이가 분명한 곳인데도 입시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죠. 이건 지원하거나 합격하는 학생들의 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이 발표하는 어문계열 학과들의 낮은 입시 결과는 특목고 학생들 때문에 입시 결과가 낮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교과전형을 기준으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낮은 정도를 지원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으니까 2점 초중반에서 2점 중후반 정도의 교과 입결을 보이는 곳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인데요. 국민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발합니다. 면접을 치르는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죠. 이때 면접 유무만 가지고 어느 전형에 유리할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전형 사이에는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내 다양한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모습이 좀 잘 드러난다.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희망 계열이나 전공과 관련한 깊은 탐구 역량이 드러난다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조금은 더 유리함이 생길 겁니다. 이건 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면접형이 계열 적합이나 전공 적합 같은 것을 강조하고 서류형이 학업 역량이 강조되는 것과 다소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민대의 학종으로 지원할 때에는 성적이 낮은 편이니까 면접을 치르는 국민 프론티어로 지원해야지? 아니면 경쟁률이 낮으니까 서류형으로 지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본인 학생부가 어느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신여대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두 개의 전형으로 선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에 차이가 있죠. 자기주도 인재는 진로 역량이 50% 반영되고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이 50% 반영됩니다. 실제 입시 결과도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높았습니다. 작년 학교생활 우수자의 70% 컷 평균은 2.95등급이었는데요. 자기주도 인재는 3.47등급이었어요. 성신여대를 희망하신다면 두 전형 모두 지원하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하나의 카드만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내 성적이 다른 경쟁 학생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을까? 이걸 고려하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종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전형을 운영하죠. 그런데 다른 대학들의 서류형, 면접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경쟁률에 있었는데요. 세종대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했었는데 서류형 경쟁률이 14대 1로
면접형 13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았었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대학들의 경우에는 면접형의 경쟁률이 더 유의미하게 높거든요. 면접으로 뒤집어 봐야겠다 이런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세종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발 인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서류형 경쟁률이 꽤 높았죠.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작년에 높은 경쟁률을 보고 좀 꺼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 아주대나 인하대가 학생부 종합 서류형을 폐지하면서 세종대 서류형에 아니면 국민대 서류형에 조금 더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학이 발표한 서류형 입시 결과가 2.43 정도로 교과 전형보다 살짝 낮은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의 지원 경향은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 입결이 좀 너무 높은 것 같네. 그렇게 지원 심리가 약해지면 작년 입결보다도 올해는 살짝 하락할 수도 있다. 작년 경쟁률보다도 올해는 살짝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는 면접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면접형인 만큼 학업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의 비중이 매우 높죠. 물론 이런 진로 역량에서도 성적이 일부 반영된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전공이나 계열과 관련한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숭실대 학종의 특징 중 하나는 면접 일정이 12월 초로 상당히 늦다는 특징이 있어요. SSU 미래인재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면접을 치르는데 서울대를 제외하면 다른 인서울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들과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거든요. 면접 일정이 겹치는 대학들도 많은데 이런 점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올해 서류형을 폐지하고 면접형인 에이스 전형과 인하 미래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올해 학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독서나 봉사 등 미반영 사항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학생부의 내용을 보충할 만한 평가 요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변별을 해야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아주대와 인하대를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모집 인원에 있습니다. 인하대의 모집 인원이 무척 많죠. 이건 모집 단위의 수 차이기도 한데요. 인하대는 60개 정도의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 선발하고 아주대는 35개 정도 모집 단위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결의 스펙트럼도 인하대가 역시 더 넓게 나타나죠. 인하대의 다소 선호도 낮은 학과들에 지원할 때에는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이 잘 드러날 경우에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에리카 학종은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작년 경쟁률은 21대 1이었어요. 아주대나 인하대 에이스 전형과 인하 미래인재가 11대 1, 12대 1 정도였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서류형이지만 진로 역량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학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 발표하는 입시 결과가 항상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지원 심리를 높이는 것 같아요. 작년 70%의 컷 평균이 3.99 등급이었고요. 재작년에는 3.94 등급이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 학종 최종 등록자의 80%가 일반고나 자공고 학생인 걸 생각하면 일반고 3점 중후반 학생들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평가 요소별 반영 비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진로 역량에서 장점이 드러나야지 합격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대 학종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많이 작습니다. 145명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면접 일정도 수능 전인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수능까지 함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만큼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작년 미래인재 경쟁률은 7.3대 1이었고요. 재작년에는 5.9대 1에 불과했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나타나는 건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1단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면접을 통해 뒤집을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수능보다 수시에 올인하는 자연계열 3등급 학생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024학년도 수시 3등급 설명의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다루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2등급 설명회나 4등급 설명회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올해 수시도 진학사와 함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